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는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몸은 조금씩 망가지고 있고 하는 일은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고 매일 반복되는 관계는 이미 피로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바꾸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불행한 게 아니라 익숙한 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편안한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습성이 우리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파괴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는 이 편안함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글을 읽지 않는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길거리에서 정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남자는 프리드리히 니체. 오늘은 그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가 남긴 말이 왜 지금 이 시대에 더 위험하게 들려오는지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때는 19세기 후반 독일입니다. 이 시대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된 시대였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철도가 놓이고 있었고 교회가 도시 중심에 있었고 사람들은 신을 믿었습니다. 신을 믿는다는 건 편리한 일입니다. 삶의 의미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태어나서 믿고 착하게 살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 틀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한 가지 균열이 생깁니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했습니다. 인간은 신이 창조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세상에 던져집니다.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지식인들은 조용히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심의 한가운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1844년 독일 동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나체가 5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니체는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 2명의 고모 사이에서 여자들만 있는 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책을 읽었습니다. 남들이 놀 때 혼자 공부했습니다. 두통이 심했고 눈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는 남달랐습니다. 24살에 바젤 대학의 철학 교수로 임명됩니다. 24살,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 얻으려는 자리를 그는 20대 중반에 얻었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존중받았습니다. 미래가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느낀 건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반복되고 있다. 강의실에서 남의 생각을 전달하는 사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말을 하는 사람, 학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답을 주는 사람. 그것이 나체가 스스로를 바라보던 방식이었습니다. 그 시절 니체에게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리하르트 바그너. 당시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작곡가였습니다. 그의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극한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웅장하고 강렬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니체는 처음 바그너의 음악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술이다. 이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무언가다. 두 사람은 가까운 친구가 됩니다. 니체는 바그너를 존경했습니다. 바그너의 음악이 독일 문화를 구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첫 번째 책을 씁니다. 비극의 탄생. 1872년에 출판됩니다. 고대 그리스 예술을 분석하며 바그너의 음악이 그 계승자라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처참했습니다. 학계는 그를 비웃었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강의를 듣는 학생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학문의 세계에서 이미 경계 밖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1879년 니체는 교수직에서 물러납니다. 병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두통은 더 심해졌고 시력은 더 나빠졌고 소화기는 계속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틀 안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쓸 수 없다. 교수라는 자리는 기존 학문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검증된 것을 가르치고 인정받은 것을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니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모든 것, 신, 도덕, 선악, 그것들이 과연 진짜인가? 아니면 수천 년 동안 인간이 만들어온 편리한 거짓말인가? 이 질문을 꺼내는 순간 그는 학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연금도 포기했습니다. 정기적인 수입도 사라졌습니다. 건강은 이미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이 선택은 지금 기준으로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그의 삶은 어느 한 곳에도 정착하지 않는 방랑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스위스 실스 마리아, 겨울에는 이탈리아 제노바 또는 니스.
봄에는 다시 어딘가로 그는 매년 계절마다 이동했습니다. 기후가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하숙방에 혼자 살았습니다. 글을 쓰고 산책하고 글을 더 쓰는 생활, 돈은 바젤 대학에서 주는 작은 연금으로 버텼습니다. 그마저도 늘 빠듯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는 씁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아침놀, 즐거운 학문, 책은 출판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초판 수백 부 중 판매된 게 몇십 부, 출판사는 팔리지 않는다고 연락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씁니다. 그 시절 또 하나의 균열이 생깁니다. 바그너와의 결별입니다. 니체는 바그너를 존경했지만 점점 그에게서 다른 모습을 봅니다. 바그너는 점점 민족주의적으로 변해갔고 반유대주의를 드러냈고 종교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기 시작했습니다. 니체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내가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다. 니체에게 바그너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발견한 진짜 인간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졌을 때 니체는 깊은 상실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글로 썼습니다. 바그너의 경우, 니체 대 바그너, 자신이 틀렸다는 것, 자신이 믿었던 것이 흔들렸다는 것을 그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 틀린 방향으로 걷습니다. 니체는 반대였습니다. 틀리면 틀렸다고 쓰고 그 다음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1882년 니체에게 한 여성이 나타납니다. 루 살로메, 러시아 출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21살의 젊고 총명하고 독립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니체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됩니다. 그는 그녀에게 2번 청혼합니다. 2번 모두 거절당합니다. 살로메는 니체와 지적인 동료 관계는 원했지만 연인 관계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니체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 당시 그가 여동생과 친구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그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드러납니다. 나는 이토록 고독하다. 그리고 바로 그 고독과 상처 속에서 그는 씁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역설적으로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은 그의 가장 처절한 시간에 탄생합니다. 이제 니체의 사상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남긴 말 중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오해받는 문장이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는 건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신이라는 개념이 그동안 인간의 삶에서 해온 역할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제공하는 것, 선악의 기준을 정해주는 것, 죽음 이후를 보장해주는 것. 그런데 그 신에 대한 믿음이 19세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했고 이성이 발달했고 사람들은 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말합니다. 신이 죽었다면 이제 누가 의미를 줄 것인가?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신이 없어진 자리에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민족, 이념, 진보. 그것이 새로운 신이 되었습니다. 니체는 경고합니다. 그것들도 신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인간 스스로가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외부에 맡기는 순간 당신은 다시 노예가 된다. 니체는 인간의 도덕을 2가지로 나눕니다.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 주인 도덕은 스스로 가치를 만드는 사람의 도덕입니다. 나는 이것이 좋다. 나는 이것을 선택한다. 나는 이 방향으로 나아간다. 반면 노예 도덕은 다른 사람의 기준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저 사람이 나쁘니까 나는 착하다. 저 사람이 강하니까 나는 겸손하다. 저 사람이 욕심부리니까 나는 욕심을 버린다. 니체는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타인의 그림자 위에 세우는 것이다. 그게 왜 문제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뭐가 나쁘냐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조용히 사는 게 뭐가 문제냐고. 니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진짜로 살아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니체가 차라투스트라를 통해 꺼낸 개념이 있습니다. 위버멘쉬, 우리말로 초인. 이 단어는 나중에 나치에 의해 끔찍하게 왜곡됩니다. 니체의 여동생이 나치 이념에 동조했고 니체 사후에 그의 저작을 임의로 편집하면서 그의 사상은 심하게 오염됩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위버멘쉬는 특정 인종이나 집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입니다. 스스로 가치를 만들고 고통을 의미로 전환하고 편안함을 거부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언가이다.
이 말이 무섭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건 지금의 나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편안함에 안주하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그 멈춤은 서서히 썩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니체의 사상 중 가장 기이하고 가장 강렬한 개념이 있습니다. 영원 회귀.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내가 한 선택, 오늘 내가 한 말, 오늘 내가 보낸 하루가 무한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 반복을 견딜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과학적 주장이 아닙니다. 니체가 던지는 건 하나의 실험입니다. 이 삶이 영원히 반복되더라도 당신은 이렇게 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삶이 그 질문을 견뎌낼 만큼 충분히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니체가 의도한 충격입니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방식으로 영원히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1889년 1월 이탈리아 토리노. 니체는 혼자 숙소를 나서 광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차를 끌던 말이 채찍을 맞고 있었습니다. 말은 쓰러졌고 마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니체는 그 말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말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숙소로 옮겼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그는 이상한 편지들을 씁니다. 어떤 편지에는 자신이 신이라고 썼습니다. 어떤 편지에는 자신이 디오니소스라고 썼습니다. 어떤 편지에는 황제들에게 인사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 그는 평생을 정신이 무너진 상태로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봤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여동생이 돌봤습니다. 그리고 1900년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55의 나이였습니다. 왜 그는 무너졌을까요? 의학적으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매독이라는 주장도 있고 유전적 요인이라는 주장도 있고 극도의 고독과 과로가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의학적 원인보다 다른 방향으로 이 이야기를 읽고 싶습니다. 니체는 평생 혼자였습니다. 친구가 떠났습니다. 바그너와 결별했습니다. 살로메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가족과도 멀어졌습니다. 독자도 없었습니다. 그는 수백 페이지의 글을 썼고 그 글은 세상 어디에도 닿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인간이 버틸 수 있는 고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는 그 한계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제가 주목하는 건 그가 무너졌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가 무너질 때까지 타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건 실패한 인생 아닌가? 저렇게 살면 뭐가 남나? 결국 미쳐버렸는데 의미가 있나?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반대로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만은 있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바꾸고 싶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다고 느끼지만 그냥 오늘도 똑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그것을 노예의 살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쁜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대한 편안하게 버티는 살. 그 삶에는 큰 고통이 없습니다. 하지만 큰 의미도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니체가 살던 시대보다 이 문제가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편안함의 공급이 역사상 가장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은 지루함을 없앴습니다. 지루함이 없으면 불편함이 없습니다. 불편함이 없으면 변화의 이유가 없습니다. 알고리즘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여줍니다. 내가 동의하는 것만 보여줍니다. 내가 불편해하는 것은 걸러줍니다. 우리는 점점 자신의 생각이 도전받는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생각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멈추면 삶은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삶은 서서히 의미를 잃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감각이 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 감각이 바로 니체가 평생 써온 문장들이 지금 당신에게 도달한 순간입니다.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회사에 10년차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했습니다. 매일 일찍 출근했고 시키는 일은 정확하게 했고 불만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후배가 묻습니다. 선배는 왜 이 일을 하세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질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를 묻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그냥 하는 거지. 그런데 그날 밤 집에 가서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1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 10년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질문을 피하는 게 더 편했을 뿐입니다. 니체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이 두려운 건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이 두려운 건 스스로 선택했다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타인이 정해준 길을 걸으면 실패해도 탓할 대상이 있습니다. 사회 탓, 부모 탓, 회사 탓.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에서 실패하면 오직 나만 남습니다. 그 무거움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고 불만은 속으로 삼킵니다. 니체는 그 선택을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니체처럼 교수직을 버리거나 전부를 내던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편한 선택을 의심하는 것. 오늘 당신이 자동으로 선택한 것들이 있습니다. 점심을 뭘 먹을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무슨 생각을 계속 피할지, 그 중 하나를, 딱 하나만, 오늘 한번 왜 그 선택을 했는지 들여다보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삶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니체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의 삶은 누가 봐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였고, 가난했고, 몸이 아팠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남긴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읽힙니다. 그의 사상은 철학, 심리학, 문학, 예술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옳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자신이 맞다고 생각한 방향으로 끝까지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지금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편안합니까? 그렇다면 한 번은 의심해 보십시오. 그 편안함이 내가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어진 것을 받아들인 것인지. 니체의 마지막 온전한 글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인간이 아니라 나는 다이너마이트다. 이 말을 오만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나는 폭발할 것이다. 지금 있는 것들을 뒤흔들 것이다. 그 폭발이 나 자신을 파괴하더라도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